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전부로 보이는 사람들. 돈가스, 결혼 위자료, 전세, 치밀해진 결혼 장사. 돈에 미치면 어디까지 치밀해질 수 있는지. 오직 돈을 위해서 거짓 사랑을 꾸며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툭하면 사회면에 올라오는 그런 사기 사건들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런 사연입니다. 사냥꾼이 타깃을 잡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당한 것들이 멍청한 거지. 나도 왜 너를 선택해서 이렇게 꼬리가 잡혔는지 후회스럽다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여동생과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3년 전 여동생과 돈가스 전문점을 오픈하고 별별 사건들을 겪었네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흑기사처럼 나타난 전남친도 있었죠.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연을 필연처럼 만들어 접근한 그들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금손이었습니다. 절대 미각의 소유자인 것도 모자라 자신이 원하는 맛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여동생은 제부와 연애를 하면서 맛있다는 맛집 탐방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바삭한 돈가스의 맛에 빠져버렸죠. 그러더니 특별한 매콤한 소스에 바삭 돈가스를 만들어 매콤 돈가스 전문점을 오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장은 부모님이 5년 전에 신축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곳 1층에 오픈하기로 했죠. 언니, 나 좀 도와줘. 나 혼자 하기에는 무리이고 다른 동업자를 끌어들이기도 부담스럽고 언니밖에 없어. 도와줄 거지? 그래, 자매끼리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잘만 하면 직장 생활보다 수입이 나을 수도 있고 말이야. 이때 당시 여동생은 결혼을 하고 조카가 어렸을 때라 혼자 하기가 벅차다며 함께하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엄마도 조카는 자신이 봐주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며 찬성을 하셨죠. 저는 10여 년을 넘게 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터라 꽤 높은 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나이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던 터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여동생과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식업에 제법 신경 쓸 일도 많았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라 새롭고 삶에 더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가게는 20평 남짓이지만 주방을 빼면 홀은 그리 넓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돈가스 집보다 유난히 바삭하고 시원한 냉면과 함께 먹는 돈가스의 맛은 두어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점심타임과 저녁타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손님들로 북적북적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되게 신고식을 치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점심타임이라 밀려드는 손님들이 번호표를 받고 바깥에서 대기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돈가스 2개 포장해줘요. 손님, 죄송하지만 대기표 뽑고 좀 기다리셔야 되세요. 다른 손님들도 바깥에서 대기 중에 계십니다. 뭐야, 나 몰라? 나야 나. 당장 내 거부터 포장해달란 말이야. 그 손님은 직원이 몇 번을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당장 자신의 것부터 포장해달라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있던 저와 여동생은 소란스러운 소동에 깜짝 놀라서 홀로 나와 상황을 살폈어요. 그 남자 손님은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오늘은 눈동자가 풀리고 발음이 약간 꼬인 게 술을 먹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밀린 주문을 처리하라고 하고 그 손님에게 다가갔어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웃으면서 손님에게 다시 정중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단골 손님은 오히려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당신 나 몰라? 그래도 내가 여기 단골인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따위로 장사하면 안 되지? 제가 사장인 것을 알아본 단골 손님은 아예 작정을 한 것인지 더 소리를 높여 요구하기 시작했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대기 중인 손님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다른 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순서대로 준비해드릴 테니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손님은 눈까지 부라리며 이제는 손님을 무시하는 거냐며 저를 툭툭 밀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뒤로 밀리면서 이러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그 손님은 계속 위협하면서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까지 풍기는 것이 도저히 그냥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재빠르게 직원에게 경찰에 빨리 신고부터 하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이 저를 툭툭거리자 그 손님의 손목을 탁하니 잡고서 제지하는 남성이 나타났어요. 손목이 잡힌 단골 손님은 기분이 상했는지 이게 누구의 손을 잡는 거냐며 남성을 밀쳤습니다. 순식간에 테이블이 넘어지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대피하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도 단골 손님은 그 남성에게 주먹까지 날리면서 횡포를 부렸어요. 다행히 그 남성이 잘 피하면서 다치진 않았지만 대신에 단골 손님이 테이블로 엎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테이블에 있던 돈가스 소스가 얼굴이고 옷에 튀고 냉면까지 엎어져서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아예 주방에서 나와 화가 나서는 머리를 쥐어뜯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여자들만 있었던 터라 난동부리는 단골 손님을 저지해보려고 해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 누구야? 감히 나를 건드려?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그렇잖아도 기분이 꿀꿀했는데 너 잘 만났다. 테이블로 엎어져서 소스를 뒤집어 쓴 단골 손님은 아주 눈이 헷가닥 돌아버려 이판사판으로 그 남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성을 향해 주먹질을 해댔지만 남성은 요리조리 잘 피했어요. 그러자 약이 바싹 오른 단골 손님은 테이블에 포크가 눈에 띄었는지 그것을 낚아채 서는 남성에게 휘둘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눈을 질끈 감고 눈을 살며시 떴는데 다행히 그 남성이 포크를 든 단골 손님의 손목을 후려쳐서 포크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심을 하는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단골 손님은 당황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경찰을 부른 거냐며 저희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더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반역박까지 했어요. 그 눈빛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음식 장사하면서 별꼴을 다 겪는 것 같아 한숨이 나오더군요. 제가 단골 손님을 막아준 남성에게 다가가 걱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저의 남친이 되기에 바로 호칭을 남친으로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저분한테 피해 보상이나 받아내세요. 경찰은 단골 손님을 경찰서까지 연행하면서 남친에게도 참고인 자격으로 동행해달라고 했지만 저에게 괜찮다고 말을 한 뒤 언제 없어졌는지 사라진 뒤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동생은 피해 보상을 다 받아내고야 말겠다며 작정을 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게 뭐야. 오늘 장사는 완전히 망쳤네. 내가 이 피해 보상을 다 받아내고 말 거야. 언니, 나 다녀올 테니까 가게 좀 부탁해. 경찰이 단골 손님을 끌고 여동생도 경찰서로 향하자 저는 직원들과 난장판이 된 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사진이야 CCTV에 모두 녹화되어 있을 테니 다시 대기 중인 손님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다행히 홀을 정리하고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했고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식사값을 환불해드렸어요. 그리고 옷까지 버린 손님들은 죄송하다며 세탁비까지 보상을 해드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리 한 구석에서는 아까 도와주었던 의문의 남친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다시 감사 인사와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사는 누군지 연락처도 알지 못했으니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다시 대기 중이었던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점심 장사를 간신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시름 놓게 된 늦은 점심시간. 여동생은 경찰서에서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 인간 아무리 단골이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하네. 경찰서에 가니까 자기가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아주 손이 발이 되게 비는데 내 속만 터지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뭘 어떻게 해. CCTV 확인 영상 넘길 테니까 피해 보상 다 해내라고 했지 뭐. 근데 아까 그 도와줬던 남잔 누구야? 여동생도 많이 궁금했던 모양인지 아까 그 남친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 턱이 없었던지라 금방 사라져서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했죠. 그러자 여동생은 몹시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장사까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휴일인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빌라에서 부모님과 여동생 가족들 모두 함께 살고 있다 보니 시간 날 때면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생활이었습니다. 며칠 전 손님이 횡포 사건을 들은 부모님은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상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말도 마세요. 계속 돈이 없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어제는 가게까지 찾아와서 사정하는 바람에 시겁했다니까요.
엄마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보상받는다는 것도 가게 이미지 타격을 받지 않겠냐 하시며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러자 제부는 한 번 봐주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본보기로도 보상을 받아내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제부의 말에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 말이라고 수긍을 하셨어요. 여동생과 저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오픈했을 때부터 자주 들렀던 손님이라 참 난감한 사건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었는지 4살 난 조카가 호루라기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더군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쉴 새 없이 불어대니 빌라 전체에 그 소리가 퍼져나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동생과 제부가 집안에서는 부는 것이 아니라고 타일렀지만 어린 조카는 장난인 줄 알았는지 신이 나서 더 불어대는 것이었어요. 여동생이 정말 안 된다며 이러다가는 이웃집에서 난리 나겠다며 조카에게 호루라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조카는 술래잡기인 줄 알고 안방이며 작은 방이며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더 불어댔어요. 아무리 작은 체구의 조카지만 쿵쿵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소음에 시끄러운 호루라기 소리까지 빌라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수인아,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오겠다. 이 녀석 이리 온. 그만하고 고기 먹자, 응? 엄마가 고기 먹자는 소리로 유혹을 해도 조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륵거리며 여동생과 계속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현관문이 부서져라 쿵쿵거리며 두들기고 벨소리가 울려대기 시작하더군요.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옆집, 윗집, 아랫집까지 찾아와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먼저 이웃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손녀가 아직 어려서요. 금방 조용히 시킬게요. 소란을 피워 미안해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며칠 전에도 툭하면 아이가 쿵쿵거리고 뛰는 바람에 우리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고 난리예요. 우리 집은 수험생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아랫집뿐만이 아니고 윗집에도 소음이 상당하다고요. 특히 그 악기 같은 건 집안에서 다룰 때는 방음장치를 한 상태에서 다뤄야죠. 그게 기본 매너죠. 낮잠도 못 자겠고 TV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다고요. 엄마가 몇 번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이웃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모두 하소연을 해댔어요. 아빠까지 현관으로 나가 주의하겠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지만 손주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둥 기본 매너도 없고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둥 하면서 계속된 훈계질을 하더군요. 그때 옆집 남친이 혹시 빌라 주인이 아니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는 총 20개의 호수가 2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신축 빌라였어요. 부모님이 건축하고 분양하신 호수는 반 정도 되고 나머지 호수는 대부분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물론 매매나 관리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부동산 중개인께서 해주고 있었지만 가끔은 아빠가 계약건에도 얼굴을 내미실 때가 있어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빌라 주인이라는 말에 이웃들은 큰 소리를 높여 하소연하던 것을 멈추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은 대부분 임대를 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집주인에게 찾아와 항의를 했다는 생각에 뻘쭘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부모님은 그런 점을 내세워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칠 그럴 분들이 아니셨어요. 아, 예. 저희가 주인이라고 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럽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몇 번씩 사과도 하시는데 그만들 돌아갑시다.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다들 겪는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죠.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남친이 조곤조곤 설득하는 말에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이 너무 흥분했다며 되려 사과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듣고 있던 저희는 목소리만 들려올 뿐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 호기심 어린 관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여동생이 눈을 찡그리며 저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라며 아는 척을 하더군요. 그러자 제부가 옆집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들어봤겠냐며 착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남친과 인사를 하고 고맙다며 혹시 아직 식사 전이면 술 한잔하고 가라며 남친의 집 안으로 들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호기심 가득했던 여동생과 저의 고개가 현관으로 향하면서 집 안으로 돌아오는 그 남친의 얼굴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우연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옆집 남성은 바로 며칠 전에 가게 안에서 소동을 제압해 주었던 그 남친이었던 거였습니다. 여동생은 벌떡 일어나서는 이런 우연이 어딨냐며 남친을 반겼어요. 어머, 그때 가게 안에서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집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우와, 이런 우연이 어딨어요. 보통 인연이 아닌가 보네요. 그래? 아이고, 고마워요. 그때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던데 오늘 또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네요. 어서 앉아요. 미영아, 고기 좀 더 구워라. 얼른. 뜻하지 않게 옆집에 살고 있던 그 남친. 저도 얼결에 일어나 남친을 보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이라고 합니다. 돈가스 사장님을 여기서 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남친과 가족들이 어울리게 된 식사 자리. 가게에서 도와주었다는 사실 때문인지 부모님은 더욱 친밀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이곳으로 이사 온 지는 2주 정도 되었으며 저희 돈가스 가게 위층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형님의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법무사로 형님의 고객들을 상대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호남형의 외모에 말도 싹싹하고 예의도 바른 남친에게 나이는 몇 살이냐, 혹시 미혼이냐까지 물으면서 아주 호구조사하시는데 신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여동생과 제부는 엄마의 빤히 보이는 행동에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요즘 들어 엄마는 괜찮은 남성들에게 먼저 호감을 보이며 사윗감 물색에 재미를 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물어보시고 할 때는 저도 정말 얼굴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하고 엄마의 질문에 답하는 남친의 대답을 듣고 있더군요. 그날 남친은 두 번째 사건까지 저희 가족과 엮이면서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부모님도 남친의 인상이 좋았는지 돌아간 뒤에도 직업도 괜찮고 성품도 올바른 청년 같다며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요. 특히 엄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던 것은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동시에 옆집 문이 열리면서 그 남친이 나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네,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빨리 나가시네요. 아, 같은 방향이죠? 같이 가실까요? 저희 가게와 남친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 남친과 저는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남친도 항상 걸어서 출근한다고 하더군요. 아침 출근길에 묘한 설레임까지 가슴 두근거리는 날이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남친은 그날 그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부상은 잘 받아냈냐고 물어왔어요. 그게 단골이다 보니 막 나가는 것도 그렇고 자꾸 사과를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것도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봐주면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처리해야 해요. 그러면서 남친은 직업이 법무사여서 그런지 그런 사건 사고를 처리할 때 대처해야 하는 법 등을 소상히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남친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앞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진상 손님들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이번 사건도 그냥 넘기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해야겠다는 다짐도 들더군요.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가게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인사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남친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때 가게 안에서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는 여동생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동생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는 의미심장하게 물어왔어요. 언니가 옆집 남자랑 출근도 함께 하네? 언제 그렇게 친해졌어? 그런데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대화해보니까 어때? 엄마는 벌써 콩깍지가 씌인 것 같던데. 언니 스타일 아냐? 말 좀 해봐. 그래, 사람은 괜찮아 보이더라. 근데 엄마나 내가 좋다고 저 남자도 나를 좋아한다던? 꿈 깨고 영업 준비나 하세요. 저의 말에도 여동생은 계속 쫓아다니며 괜찮아 보인다느니 그 남자도 저한테 관심 있어 보인다느니 하면서 어떻게든 저와 남친을 엮어보려고 했죠. 그런 여동생의 모습이 귀여워만 보여 그저 웃음만 피익하니 나오더라고요. 그날 점심 식사 시간이나 저녁 식사 시간이면 남친은 형님이란 분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오기도 했고 고객들과 함께 종종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핏 들으니 고객들에게도 이 집 돈가스 맛이 좋다며 간접 홍보까지 해주는 모습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갈 때 저와 눈이 마주치던 남친은 환하게 웃어주었는데 그 웃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솔직히 괜찮은 남친이 웃어주는데 어느 여자가 무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남친과는 자주 출근을 함께하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는 문제를 일으켰던 단골 손님에게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으니 피해 보상액만 해결해달라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 손님은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며 피해 보상액을 입금해주면서 그 사건을 일단락되었어요. 그리고 남친의 형님도 자주 내려와 식사를 하고 올라갔는데 남친의 형님 또한 서글서글한 외모에 재밌는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사장님, 우리 호준이 어때요? 얘도 여자친구 없는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한번 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올해는 요 녀석 꼭 장가를 보내는 게 소원이거든요. 어머, 그렇죠? 제가 봐도 잘 어울린다니까요? 게다가 여동생과 얼굴을 익히자 부딪힐 때마다 남친과 저를 엮어보려고 대놓고 말을 꺼내더군요. 여동생도 이참에 괜찮은 남친에게 저를 시집을 보내려고 작정을 했는지 아주 신이 나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친과 저의 얼굴만 빨갛게 붉히는 일이 잦아졌죠. 그리고 남친의 형님은 부동산 관련이나 상가 관리하는 일들도 맡아서 하고 있다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명함을 주고 가더군요. 남친 형님의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은 투자 설명회도 자주 하고 있는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보통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이 사기 사건이 많은 기획부동산이 많아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ISO, 국제표준 인증도 받은 곳으로 고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가 많은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이 사실인 듯 설명회가 있는 날이면 식사를 하러 내려오는 고객들의 대화 속에서 이유들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난 몇 달 전에 1년째 안 나가서 골치 아프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여기서 2주 만에 해결해줬다니까 글쎄. 게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5,000원 더 받아줬어. 그런데도 수수료는 너무 착하게 받지 뭐야. 나도 급전이 필요해서 파주에 땅을 내놨는데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누가 땅 벌어놓은 사람도 없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2주 만에 임자를 데려온 거야. 정말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고객들은 정말 능력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라며 이번에 설명회에서들은 평택부지도 유망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투자면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투자를 했겠냐면서 투자에 열을 올리며 대화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죠. 이러한 대화들을 귀담아 들은 여동생은 쪼르르 부모님의 귀에도 옮겼고 부모님 또한 남친에게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예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는지 가끔씩 밑반찬까지 만들어 남친에게 갖다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남친도 당연히 엄마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친은 맛있는 반찬을 얻어먹어 고맙다며 과일이며 케이크이며 종종 사들고 방문했고 당연히 가족들과도 더욱 얼굴을 익히고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에 부모님이 믿고 상가와 빌라 관리를 맡기셨던 부동산 사장님이 지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연세도 많으셨던 터라 문병을 다녀온 아빠는 크게 걱정을 하셨어요. 일을 어쩐다. 10여 년을 그분 덕분에 손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부동산 업체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러게요. 옆집 형님이 부동산 중개인이라면서요. 미영아, 너네 가게 위층에 있다고 했지? 저번에 지영이가 말하는데 꽤 실력도 좋고 평판도 좋다고 하던데 어떠니? 엄마의 물음에 저는 고객들이 식사하면서 했던 대화들을 떠올리며 꽤 괜찮은 것 같다.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상가나 빌라를 관리하는 일은 임차인들과 일일이 상대하면서 관리를 하면 많이 피곤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이 관리를 해주면 더욱 신뢰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매매가 있을 때도 모든 것을 알아서 거래를 성사시켜주기 때문에 건물주들이면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관리일까지 맡아서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음날 남친의 형님이 운영하고 있다는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인분들에게도 그곳의 평판이나 소문 등을 묻고 참고하셨습니다. 지인분들 중에는 그곳에 직접 관리일을 의뢰하고 있는 분도 계셨던 터라 그곳의 평판을 쉽사리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그곳에 몇 달 전부터 맡기고 있는데 싹싹하니 일처리도 깔끔하고 저쪽 동네 안 나가던 빌라 물건도 단기간에 해결해 주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강 사장도 걱정 말고 맡겨보세요.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부모님의 지인도 근처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곳에 사무실에 맡겼는데 일처리가 마음에 쏙 든다며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에게도 멀리 가서 찾지 말고 그곳에 맡겨도 후회는 안 할 거라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셨죠. 이에 부모님은 다시 한번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 찾아가 상가 관리와 빌라 관리에 대한 일들을 꼼꼼하게 상담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집에 돌아와 상의하신 끝에 한번 맡겨보자고 결정을 하셨죠. 그리고 남친의 형님과 세부적인 문제와 수수료까지 의논을 마치고 관리 일을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남친 형님이 식사에 초대를 했고 가족들과 더욱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친의 형이 상가와 빌라를 잘 관리해주고 있었던 터라 부모님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죠. 그러는 사이 출근도 자주 하게 되면서 저와도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통하고 둘 다 미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호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6개월의 만남 속에서 저희는 어느새 친구에서 연인의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친은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같은 인연이 어딨어. 내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도 그렇고. 남친의 프로포즈 소식에 부모님과 여동생은 그럴 줄 알았다며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친과 남친 형님의 직업적인 모습이나 인간적인 면을 지켜봐왔던 가족들은 이제야 제가 천생연분을 만났다면서 반가워했죠. 물론 저도 그동안 지켜봐왔던 남친의 이미지가 너무 모범적이었고 성실했으며 능력이 뛰어났기에 그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친의 형님도 기뻐하며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이었는데요. 사돈 어르신들 인품이야 제가 이미 겪어봐서 훌륭하신 분들임을 알고 있고 미영씨 또한 인물이며 성격이며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재수씨가 된다고 하니 기쁠 따름이죠.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성실하고 똑똑한 사위를 얻게 돼 어찌나 기쁘던지요. 남친의 형님과 부모님은 양가의 기쁜 소식이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부모님도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다며 언제 얼굴을 보여줄 거냐며 물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서로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내려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자고 하셨어요. 남친의 부모님은 경기도의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노년의 삶을 살아가신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보일러 대리점을 하면서 두 형제를 키우셨는데 이제는 소박하게 텃밭을 가꾸는 게 일상이라고 하셨습니다. 2주 후 남친의 집에 인사를 하러 찾아갔는데 시골 마을의 작은 농가주택이라고 들었던 집은 고즈넉한 산 아래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기품 있는 고택이었습니다. 뜰에는 정성스레 가꾸어진 정원이 마치 지역에서 한 자리 꿰차고 있는 지역 인사의 집인 양 보였죠. 게다가 차 소리에 마중 나오신 남친의 부모님도 세련된 인상의 소유자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세련된 인상과는 달리 저희를 맞아주시는 태도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다정하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정말 반가워요. 호준이가 아가씨 칭찬을 얼마나 하든지 실제로 보니까 들은 것보다 더 곱고 이쁘네요. 정말 이쁘죠? 제가 아빠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이 높다니까요. 남친의 너스레와 남친 엄마의 반가움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살짝 긴장했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남친의 아버지도 정말 자상하게 챙겨주시면서 자신들이 형제만 있어 재미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딸 같은 며느리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풍스런 고택의 뒤편에 있는 텃밭에서 정성스레 키운 싱싱한 야채로 만든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구워주셨습니다. 시골 풍경에 운치 있는 고택에서 먹는 식사는 어디 소문난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맛집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군요. 특히 남친의 어머니는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데다가 너무나 다정해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집 구경을 시켜준다며 남친이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택은 생각보다 별채도 있어 넓었고 조경이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어 전문인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골집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네. 조경은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렇게 멋져? 1년에 한 번 조경사를 부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손재주도 좋으신 데다가 조경의 조예가 깊으셔. 남친의 말을 들으며 쭉 훑어본 고택과 정원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시골 생활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이 잘 살고 여유가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이 시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 등골이 휜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요. 집 구경을 다 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서자 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상견례 날짜도 빠른 시일 안에 잡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아무 때나 좋으니 저희 쪽에서 편한 날짜와 장소를 말해주면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 점에서는 까다롭지 않으시고 성격도 너그러우신 것 같아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한 날짜에 상견례는 모두가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친의 형수님도 나와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약간 의외였던 점은 형수란 사람이 표정이 없고 말도 없이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제가 남친에게 형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떤 분이셔? 저번에 상견례에서 보니까 말도 없으시고 하던데 혹시 까다로우신가? 이제 자주 형님이라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야 할 텐데 은근히 걱정이 되네. 형수님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타입이라 우리 가족 간에도 떠들썩하게 지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형과는 정반대여서 형도 좀 힘들어하는 편이야. 남친은 형수님의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어울리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수님은 시댁 행사에는 거의 참석을 안 하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무심히 흘러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바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부딪힐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신혼집은 남친의 집에 저의 살림만 들어가면 되어서 복잡할 일은 없었어요. 어쩌면 친정과 바로 마주하고 있어서 그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이 코앞인데 좋아할 시댁은 없었지만 남친의 부모님은 오히려 그 점을 다행이라 여기셨어요. 사돈댁이 바로 앞이라 애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울 수도 있으니 참 좋으네요. 우리 아들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옆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다닐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동의 10채가 임대 계약이 끝나가고 있던 터라 아빠는 매매로 모두 정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계획 중이던 신축 빌라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현재 임차인들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모두 매도하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빌라 건축 사업으로 목돈이 필요하셨던 아빠는 먼저 분양해서 임대로 돌렸던 빌라들을 모두 매매로 정리하려고 남친의 형님에게 일을 맡겼어요. 이제는 저희의 결혼 약속으로 남남도 아니었기에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남친과 남친의 형님에게 매매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걱정 마세요, 사돈 어르신. 제 실력 아시지 않습니까? 적당한 매수자로 알아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돈 어르신이 원하시는 가격에다 2천만 원씩은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한 채당 2천만 원씩이나요. 그렇지만 매매를 성사시켜주면 저희야 좋죠.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친의 형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되로 매수가를 더 받아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나 부모님은 빌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이라고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빌라를 매물로 내놓은 지 열흘쯤 지났을까요? 남친에게서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적당한 임대업자를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빌라 매물을 전부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한 번에 정리를 하게 되어 너무나 가뿐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매매가 성사되도록 진행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모두 10채의 빌라를 동시 매매를 하게 되면 30억에 육박하는 거금이었어요. 그러니 더욱 신중히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매수자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모님이 필히 참석을 하셔서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부모님은 흡족하게 거래를 마치셨고 계약금으로 3억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잔금은 2달 후 임차인들에게 바로 지급하고 차익만 부모님이 받기로 하고 바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죠. 그 과정에서 아빠는 임차인들을 생각해서 한 가지 일을 의논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그대로 안고 가시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입주민분들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저도 생각했던 계획이 있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모두 계약 종료로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들을 들일 생각입니다. 아빠는 몹시 서운해하셨지만 지금 임차인들을 모두 안고 가는 문제는 매수자의 몫이었기에 더 이상 어떤 제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계약금 받은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도 새롭게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내용을 들은 저도 남친에게 슬쩍 물어보았는데요. 이상하네. 임대 사업을 한다면서 왜 임차인들을 안고 가지 않는 거야? 전세가를 올리려고 하나? 그 임대업자가 계획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모르지. 우리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니까. 빌라 매매도 계약이 성사가 되었겠다. 부모님은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한 물밑 작업들을 시작하셨어요. 저도 여동생과 돈가스 가게 일하랴 남친도 만나면서 결혼식 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아 의논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점심 장사가 끝난 타임에 좀 쉬려고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상한 전화일까 싶어 받지 않으려 했으나 계속 울려대는 통에 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남친의 형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해줄 말이 있다면서 잠시 만날 수 있냐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묻자 자신을 안 만나고 그대로 결혼하면 평생 후회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만 나오라는 이상하고 황당한 전화를 받은 저는 무슨 내용인지 드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먼저 나와 앉아있던 남친의 형수님은 제가 다가가자 여전히 표정이 죽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남친의 형수님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보고 아가씨는 좀 다르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내 남편과 도련님을 믿으세요? 그들은 아가씨와 아가씨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대뜸 남친과 그 가족들을 사기꾼이라면서 믿지 말라는 말을 꺼낸 그녀는 남친이 저와 저희 가족들의 부동산을 노리고 계획적인 접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는 당신은 왜 아직 부부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믿어야 할 이유와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못 믿겠다는 말을 하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그렇게 당했다며 자신의 친정도 그렇게 당해 지금 쓸모없는 땅에 속아서 투자한 종이 쪼가리만 남았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자신의 명의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수많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숙자나 파산자들에게까지 접근해서 매수자로 둔갑시켜 매매를 성사시킨 뒤 잔금을 가로채서 사기를 친다고 하더군요. 믿기지 않는 말에 경찰들은 무슨 바보냐.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멀쩡히 생활할 수가 있느냐 따졌어요. 그러자 그녀는 한심하다는 듯이 믿거나 말거나 했지만 곧 저희도 그렇게 당할 거라고 비웃더군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나 말라고요. 내가 그 인간에게 당하고 그래도 부부로 산 정이 있어서 인간 하나 회개시켜 보려고 아직까지 불철주야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도 회개가 안 되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려고요. 지금 이혼소송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내미는 핸드폰 속에는 며칠 전에 접수시킨 고소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후면 남친의 집이 발칵 뒤집힐 거라면서 자신은 경고를 냈으니 판단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녀가 떠나고 저는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어했습니다. 저 여자도 회계니 뭐냐는 말들을 하는 것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나 가족들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신이 멍해왔어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의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결혼도 중요하지만 당장 부모님의 빌라 10채의 매매 잔금일이 몇 주 안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하는 동안에도 정신은 온통 낮에 들었던 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건성건성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여동생은 무슨 일이 있냐고 심각하게 물어왔어요. 언니, 아까 나갔다 오더니 누구 만나고 왔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어디 그 얼굴이 결혼할 여자 행복한 얼굴이냐고. 어서 말해봐, 무슨 일이야? 너도 이따가 제부랑 집으로 건너와. 중요하게 할 말 있어. 여동생은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듯 계속 물어왔지만 저는 집에서 말해주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 장사가 모두 끝나고 가족들과 빙 둘러앉은 거실 안. 난데없는 가족회의 호출에 부모님도 여동생과 제부도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재촉하며 물어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낮에 남친의 형수님과 만나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도 당연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다 듣고 난 제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 처형에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적이었단 말이고 이번 빌라 매매도 사기일 수 있단 말이네요. 아버님, 일단 저들의 신원부터 그동안 어디서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뒷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우리에게 사기친 것도 없고 피해를 본 것도 없으니 좀 더 알아보자.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진 다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입단속들 잘해. 특히 미영이는 평소처럼 행동해라. 엄마는 시종일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뉴스에서나 일어날 일이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여동생은 놀라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며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꼼짝없이 30억 원을 날릴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냐며 흥분을 했습니다. 그 급하고 욱하는 성격에 당장 옆집 문에 박차고 들어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는 것을 제부가 간신히 말려야만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제부는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아빠와 실력이 뛰어나다는 흥신소를 찾아가 그들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부동산 영업과 사생활까지 모두 파헤쳐달라고 했죠.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 열흘 전까지 저는 경멸감과 욕재기가 튀어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눌러 참고 남친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여동생이 불같은 성미로 들이댈까봐 노심초사 눈을 떼지 못했죠. 아우 피곤해. 요즘 계절을 타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호준씨, 나 그동안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많이 지쳤나 봐.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싶어. 왜 요새 일이 바빠? 일찍 들어가서 쉬어. 나도 좀 찌뿌둥했는데. 제가 피곤하다며 피하면 남친이 의심할 줄 알았는데 아주 막장으로 사기칠 준비를 하느라 바빴는지 자신도 피곤하다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오히려 저는 그 상황을 고마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흥신소에서 기다리던 소식을 가져왔어요. 저희가 재촉하자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친은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남친의 형님은 5년 전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처음 차렸는데 그때부터 기획부동산이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인맥을 거쳐 알아봤는데 깡통 전세로 사기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해 도망가는 자들이랍니다. 본인들이 아는 건 거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아빠가 왜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지능범죄팀 담당관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그 전세업자들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고 80% 이상 전세 대출도 알아봐주는 등 호의를 베풀며 계약을 성사시키고 매매는 노숙자나 파산자에게 매매 차이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팀장님 말에 의하면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노숙자나 파산자를 허수아비 집주인으로 둔갑시키고 통장을 만들게 해서 챙긴 뒤 전세업자가 잔금을 그 통장으로 입금하면 수십억 원을 가지고 튀는 방식으로 아직까지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해요.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몇 천씩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자들은 수수료도 안 받고 대출도 알아봐 주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또 노숙자나 파산자를 꼬드길 때는 당연히 전화로만 거래를 했고 얼굴을 철저하게 숨겼다고 합니다. 전화기도 거래되는 통장도 물론 대포폰이고 대포 통장이었으니 전세업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명의선 집주인은 아무런 해결을 해줄 수가 없었고 당연히 사기꾼들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전세 계약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집값이 하락해서 그 매매 시세보다 비싼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빼도 박도 못하는 실정이 된 것이죠.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이들을 찾기도 어려웠고 규묘히 법망을 피해갔던 것이죠. 그리고 차후에 경찰 조사 결과 한 가지 사실이 더 밝혀졌는데요. 남친의 부모님, 그들이 살고 있던 고택도 그런 사기 수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네요. 어쩐지 호화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돈이 많은 유지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모두가 사기친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된 저와 가족들은 소름이 끼쳐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나마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부모님의 돈을 사기당하기 전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그것만이 위안을 삼아야만 했어요. 아빠와 제부 그리고 저는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지능범죄팀으로 사건이 넘겨졌고 발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빨리 진행해보죠. 그간의 일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빠는 흥신소에서 들은 전 사기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저희 빌라 매매 잔금 일자도 상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증거만 잡을 수 있다면 저희 사건과 더불어 전의 사건도 엮어서 처벌을 크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피해자들의 수소문에 사건 기호를 연관지었어요. 또한 그들이 눈치를 못 채게 잔금 하루 전부터 남친과 남친의 형님 사무실의 격리 직원까지 미행을 붙여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전부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래를 진행시키라고 했죠. 그럼 우리 딸과의 결혼 문제는 사기죄가 안 됩니까? 악마의 탈을 쓰고 접근한 그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의 호소에 경찰관은 사기 결혼죄는 아직 결혼 전이라 성립이 안 되지만 부동산 사기건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기꾼하고 결혼까지 안 가고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천만다행이라 여기라고 하면서요. 지금 알게 모르게 결혼까지 해서 당하고 사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말리는 몇 주가 지나고 빌라 매매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아빠는 불안한 마음에 하루 전날에 경찰서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바로 미행을 붙일 거니까요. 내일 그들이 허수아비 집주인들을 내세워 신규 전세자들에게 보증금을 밖에서 튀어도 어디에 있는지 바싹 붙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능범죄팀에서는 10명 이상의 경찰관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잠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잔금 당일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 출근길에 남친과 함께 했습니다.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며 표정 관리를 해야만 했죠. 오늘이 아버님 빌라 잔금일이네. 일만 잘 마무리되면 한동안은 푹 쉴 수가 있을 거야. 워낙에 큰 건이다 보니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 오늘 거래 잘 마무리할 테니까 이따가 저녁에 퇴근하고 봐. 알았지? 남친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으로 생글생글 웃어가며 말을 하더군요. 정말 미친 악마를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꾹 눌러 참고 잘 부탁한다며 손까지 흔들어주고 나서야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 여동생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신경은 온통 10시에 이루어지는 매매에 가 있었죠. 대망의 10시. 벽이 걸린 시계에서 바늘이 찰칵찰칵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고 진땀나는 2시간이 지나고 나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방금 그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들이 정말로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인출해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잡은 모양이다. 바로 경찰서로 올 수 있지? 아빠의 전화에 저는 긴장이 풀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귀를 쫑긋거리며 듣고 있던 여동생은 저를 부추기고는 얼른 가자며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서에 무슨 정신으로 도착을 했는지도 모르게 가보니 부모님은 벌써 와 계셔서 그것들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세업자들과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집주인들마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그야말로 경찰서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머리채를 잡고 멱살까지 잡고 흔드는 통에 경찰들은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죠. 그 중에는 빌라 10채를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던 매수인도 한패였는지 머릿속에 섞여 있더군요. 저도 손에 힘을 바짝 주고 남친이었던 그 잡것에게 다가가 싸다구부터 날렸습니다. 차악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에 잠시 경찰서 안이 조용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있는 힘껏 반대쪽 뺨도 올려쳤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며 이게 누구 얼굴에다 손을 대냐고 소리치더군요. 이건 내 부모님 등쳐먹을 생각한 값이고 이건 죄 없고 돈 없는 사람들 등쳐먹은 값이다. 왜? 이유나 말해봐. 왜 나였고 우리 가족이었는지. 사냥꾼이 타깃을 잡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당한 것들이 멍청한 거지. 나도 왜 너를 선택해서 이렇게 꼬리가 잡혔는지 후회스럽다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리고는 그 잡것들은 경찰에게 오히려 대들면서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안 풀어? 대한민국 경찰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고 엄한 사람들 이리 끌고 와도 되는 거야?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당장 증거 내놔 보라니까. 그 잡것들은 먼저 사기 사건과 같이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경찰서에서 엄한 사람을 잡아왔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경찰들은 전에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모조리 싸잡아 범죄 단체 조직죄로 묶어 바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 사기꾼들은 말도 안 되는 죄목이라며 항의를 했어요. 그것들은 이 사기극을 벌이기 위해 가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흑기사처럼 나타나서 해결해주는 척 호의를 베풀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저나 가족들이 의심 안 하고 호의를 인연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계산했던 거였죠. 정말 그들의 수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악질이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남친을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남친은 유치장에 철창을 붙잡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며 헛웃음을 날렸죠. 위자료? 우리가 결혼을 했어? 뭘 했어? 위자료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그렇게 끝까지 오만하게 버텨. 그래야 진짜 지옥의 끝이 어디인지 더욱 실감이 날 테니까. 결국 법원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컨설팅이라는 그룹으로 법무사인 남친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점, 총 80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을 들어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죄로 실형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모든 재산도 압수당해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기존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도 찾아야 되고요. 아빠는 빌라 10채의 새로운 전세계약자들과 집주인 간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 실력 있는 법무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좋게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아빠는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루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은 다시 새로운 신축 빌라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사기 사건으로 저나 가족들은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몸서리치게 배웠습니다. 어느 사람이건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습관도 생겼죠. 한마디로 사람을 못 믿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훌훌 털고 이겨내야겠죠. 독한 세상이 있지만 아직은 선한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니까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라도 악마가 되는 인간들, 돈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사기 사건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이 보이질 않았었던 저와 가족들이 겪었던 기가 막히고 숨막혔던 사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깃드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